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이런 명제는 동의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 그리고 정부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는데요. 안철수 의원 얘기입니다. 당 지도부의 연찬회를 통해서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이념 공세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또 민생, 경제를 염려하는 여론을 잘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리적인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정답 같은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연찬회 도중에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안철수 의원의 얘기는 또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는요,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부 예.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야당이야 문제 제기하고 발목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야당의 네. 역할이지만 여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고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다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네. 경제 지금 어려워요. 우리 경제가 예를 들면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서민들의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전기세 오르죠, 유류세 오르죠. 경제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자율 높아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집도 네. 사고 이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총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판단보다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훨씬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본다고 네. 하면.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결집에 가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저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또 거리가 더 멀어지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 저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본인들의 총선 어떤 당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총선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뽑는 일이지만 정권에 대한 심판도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집토끼를 잡는 전략,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미 그건 여론조사 지표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층, 중도층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예.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전체 박스권을 지금 벗어나지 네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약간 또 더 하락하는 그런 이제 추세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고 봐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런데 너무 지금 이제 뉴라이트로 완전히 패치가 되신 나머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잖아요. 근데 뉴라이트 얘기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뉴라이트 세례를 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 썼는데 그런 표현을 그렇죠? 썼는데 이제 네. 그 뉴라이트 세력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예. 이제 좀 강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부터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한두 명씩 이제 들어가더니 이제 그들이 점점 주류가 돼버린 상황이 네. 됐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공식석상에서 하는 네.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전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높은 거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거슬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게 그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중도층은 향후에도 윤 대통령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 한 되돌아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설령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라 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지금 네. 보수층 결집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오르지 않는 지지율,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수층 결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범보수로 하면 35% 정도 되지만요. 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행보를 보면 범보수층이 아니에요. 극우적인 성향의 보수층만 예. 결집하는 그럼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더 그러니까 빠질 수 있다는 더 얘기죠? 빠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도 건전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협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장관들한테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장관이 논쟁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세력이 저런 세력과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협치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좋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예산 전국에서 야당이 협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잘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밉든 곱든 야당이 거대 야당이에요. 그러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정 파트너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국민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구조를.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정말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화하고 협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본 문제나 아니면 홍범도 장군 문제만 해도 그래요. 보수 진영에도 일부 지금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극우라고 본다니까요. 저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저는 보수 진영도 떠나가게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보수층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저렇게 색깔론, 이념,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요. 합리적인 중도도 합리적인 보수도 이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본인한테도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마음이 떠난 지지층, 중도층, 부동층을 다시 흡수해야 양당 모두 승리의 전략이 가능할 텐데 글쎄요. 상대 진영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써야 중도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네. 대안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 때 국정 실패했기 때문에 예. 정권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권 실패한 게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고 거기에 네. 더해서 진보도 기득권화됐다. 기득권층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네. 판단.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통해서 세력 교체,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의 그 기득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굉장히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네.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론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 다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그때 이제 그 정책적인 실패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재평가를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 잘 못한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국민들의 그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중도층이 상당히 좀 이탈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고쳐야죠. 예. 일단은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안이 좀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과 더불어서 이 기존의 기득권 의식을 빨리 좀 척결하는 것 그런 게 이제 혁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건데 혁신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네. 별로 좀 소용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국민의힘도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최 교수님 사실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 지금 대통령이 워낙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좀 쉽지 않다는 당내의 어떤 불만도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네. 저는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저는 이제 좀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쓴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당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좋아 보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네. 뭔가
당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실에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당에서 좀 더 다른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면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랑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교장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당이 그래도 주도권을 쥐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텐데 그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요. 물론 네. 일부에서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원외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김기현 대표라든지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잘하고 뭐 그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이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이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당이 아니다 이런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물론 매번 그러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그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서 바람직한 태도가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천 과정에 독립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지 못하면 저는 더 어려움에 빠질 거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강하게 공천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독립적인 시스템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찬의 워크숍을 끝낸 여야 과연 달라질지 지켜보겠고요.